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셋째 주 주간 국내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여러분께는 우선 국내 투자의 정석이랑 글로벌 투자의 정석을 이렇게 묶어서 하게 된 점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국 라이브 시황을 하지 않게 된 건데요. 준비는 정말 똑같이 열심히 하지만 너무나 확연하게 라이브랑 이런 녹화 방송이랑 성과 차이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통합해서 주간 시황을 하기는 하지만 절대 건성건성하게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요. 꼼꼼하게 이전처럼 시황 그대로 말씀드릴 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직 교육을 개강하지는 않았죠. 근데 제가 그 사이에 긴급 레터를 한 2번 정도 보내드렸고요. 교육을 신청하신 분들은 받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되기 전까지는 이런 식의 긴급 레터를 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있거나 중요한 아이디어 그리고 의미 있는 주제가 생겼을 때 제가 막 운영진을 괴롭혀 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긴급 레터 오면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자체도요 엄청 고민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관부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처럼 글로벌 시황을 먼저 점검을 하고요, 국내 시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 볼 텐데요. 지난주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등락의 롤러코스터였죠. 근데 사실 딱 하고 따지고 보면 초급락은 지지난주에 있었던 흐름인 거고, 지난주에는 오히려 등락이 오고 가다가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도 이제 반등이 시작된 그런 한 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도 이제 수요일 날 보면 12%라는 역대급의 반등이 있었고, 근데 또 그 다음날 다시 하락을 했고, 금요일 날 또 다시 재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일정 수준 이렇게 반등의 기조 자체는 이어지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 하락에 대한 완벽한 반전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에서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의 형태로만 생각을 해보면 2차 하락은 보시는 것처럼 요 2차 하락은 어느 정도 옵셋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전체 하락, 요 전체 하락은 아직까지 의미 있는 반전이 나타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 아주 강한 반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반등의 과정에서 이제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수보다 앞서서 이 전체 하락을 종료시키는 종목이 발생했다라는 점, 이게 이제 특징이었었고요. 2번째는 주도주근에서 중장기 상승 기조 자체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종목이 있었다. 요 2가지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기로 보게 되면은 이 전체 하락 추세를 먼저 극복하는 종목들이 발생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그 전날 제가 긴급 진단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ASML 같은, ASML 뿐만 아니라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이 경기에 조금은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부진 반도체 영역들이, 그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또 빅테크가 좀 그런 형식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먼저 반등한 종목들, 먼저 반전에 성공한 종목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게 중요했는데요. 지금 메타가 가장 전형적인 종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메타 같은 경우 목요일 날 다시 반락하는 과정이 지수보다 훨씬 더 큰 수준으로 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반등할 때는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선제적으로 이 하락 추세, 전체 하락 추세를 극복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지는 못했던 게 일반적인 부진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 전반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수요일의 반등 수준까지 금요일날 반등을 해내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하락 추세의 극복이 앞서갔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나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이 빅테크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 하락 채널을 이탈한 것처럼 보여지죠. 상향 돌파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요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 추세의 극복을 어느 정도 유지했다라는 점이 희망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주도주군에서 반전, 전체 하락에 대한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은 지금 보여드리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반도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브로드컴 정도가 그 정도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금요일 날 다시 반등을 했지만 수요일 날 보여줬던 반전의 가능성보다는 조금은 낮은 수준, 조금은 덜 뚜렷한 반전의 형태로 금요일까지 시장의 흐름은 마무리를 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이제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더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인 징후도 있는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요소, 그 주도주 중에서 중장기 상승 기조를 유지하거나 회복해내는 종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의외로 금요일날 조금은 더 견조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도주군 중에서 중장기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앞서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팔란티어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팔란티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IBM도 해당하는 종목인 것 같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일정 정도 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지컬 AI에서 조금 관심 가져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존 디어 같은 경우에도 아주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그래도 트렌드를 회복해내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종목에 따라서 이건 조금 뚜렷해 보이고 이건 조금 아리까리해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장기 추세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에 앞서 보여드렸던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아주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상승 기조에 대한 회복이 나타나지고 있고 회복에서 빠르게 다시 이탈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는 듯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도주뿐만 아니라 실적을 발표했던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한 4%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중장기 상승 기조의 하단 정도는 회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실적이 좋은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관세 이후에 금융시장이 확 변할 것 같다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 실적이 좋았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매크로 상황이 명백히 지금 우려스럽잖아요. 그렇게 우려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그래도 회복을 보였다라는 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인상적이고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 내부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아주 크고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아주 작게나마 희망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까지의 흐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아시는 대로 결국은 여전히 관세 그리고 관련된 외부 요소에 의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락 기조도 지수상으로 보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보았듯이 아주 작게나마 증시가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을 가능성을 조금은 보여주고 있는 상태가 금요일까지 미국 증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자니까 주식시장의 붕괴 이거만 엄청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 금융시장의 더 큰 걱정은 장기 채권 시장의 불안 그리고 이에 따른 달러 지수의 급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 장기 채권 시장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장기 채권 시장이 실제로 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기에서의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관세 유예를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때문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보스턴 연은이죠. 보스턴 연은의 수잔 콜린스 같은 경우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절대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덕분에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콜린스의 발언은 증시 때문으로 보여지진 않고요. 채권 시장 때문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부터 이렇게 장기금리 아래 노란색이 10년물 금리고요, 위에 있는 게 30년물 금리인데 금리가 이렇게 튀었다라고 하는 거는 채권이 엄청나게 급락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채권의 변동성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실 따지고 보면요, 증시는 급락을 했지만 채권 시장 계속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죠? 채권 시장은 불마켓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계속 내려왔다는 건 채권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다는 건데,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채권 시장의 불마켓까지도 깨지는 모습이었고, 이것 때문에 뭐 관세 유예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농담처럼, 야, 트럼프랑 스캇 베센트 같은 경우 주식을 안 갖고 있고 채권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채권 지른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농담처럼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채권 시장에, 특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장기 채권 시장의 급락, 그러니까 금리의 급등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현선물 차익 거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채권 현선물 차익 거래거든요. 근데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증가하면서 이 현선물 차익 거래의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발생을 했고, 이 때문에 이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담보물이 필요한데, 보통 담보물을 장기 채권으로 갖고 있단 말이죠. 이 담보물을 매도함으로써 이렇게 장기물 금리가 급등한 거다. 그렇죠. 장기 채권을 많이 매도하니까 채권은 하락했을 거고, 그러니까 금리가 튄 거겠죠. 그래서 이런 장기물 금리의 급등이 나타난 거다. 요런 분석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일시적인 흐름 아닌가 라는 생각 정도만 했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채권 현선물 차익 거래를 비롯해서 이쪽 이 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한 변동성 증가의 상황이 규모나 상황의 측면에서 이게 조금 뭐 무시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이거나 일시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트위터를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결국 트럼프 정부도 채권 시장의 변동성에 주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트위터이고요. 앞서 이제 봤던 콜린스의 발언 자체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한 발언이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채권 시장의 위험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변동성 증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손실 확대,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번 실적 발표 때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채권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며, 연준이 채권 시장에 중재를 해야 한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나 행정부가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시장 친화론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대충 가늠하고 있는 것보다는 손실 규모도 크고 채권 시장의 불안 요인이 조금은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잔 콜린스의 발언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금요일날 지금 보여드리는 건 미국 30년물 금리인데요. 그래도 변동성을 보이는 듯 하다가 음선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일단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채권 금리는 이렇게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지수는 계속해서 변동성 증가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달러의 약세는 보다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달러의 약세를 원하죠. 근데 달러의 약세 형태가 이렇게 변동성 증가를 수반한 달러의 약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런 이틀간 보여지고 있는 달러의 약세는 확실히 달러 전체의 신뢰도 저하를 반영하는 거로도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 달러만 이런 흐름을 보인 게 아니라,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달러의 약세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금도 사실은 굉장히 변동성이 낮은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런 급등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현재 상황 달러의 약세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달러의 약세가 아니라 기축통화로서,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신뢰도 저하까지도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전개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상황 전개 자체는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거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종의 금융위기 형태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풋, 파월의 풋,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주식시장 급락 때문에 일종의 정책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닐 것 같지만 채권이나 환율 때문에 정책의 풋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이번 주인 것 같아서 오히려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계속 이제 시장 이야기만 많이 해서 섹터 이야기만 하나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세와 관련을 해서 AI 반도체에 관한 부분인데요. AI 반도체가 궁극적으로 빅테크에 공급되는 구조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와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HBM을 열심히 만들고 이비덴 같은 회사가 기판을 열심히 만들어서 TSMC에 갖다 줍니다. 그럼 TSMC가 칩셋을, 엔비디아의 칩셋을 제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칩셋을 제조한 걸 자체를 엔비디아의 AI 칩으로 납품하기도 하고, 아니면 폭스콘 같은 서버렉 회사에 납품을 해서 서버렉으로 조립이 돼서 결국은 이 빅테크로 가는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AI 반도체 시장 납품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보게 되면 결국 TSMC가 칩셋을 만들어서 엔비디아로 보낼 때도 한 번의 관세가 발생할 수 있고요. 폭스콘을 통해서 서브렉으로 조립이 돼서 결국 빅테크로 가는 과정에서도 관세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대만의 TSMC가 빅테크로 가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관세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 관세를 통해서 대만으로부터 들어오는 반도체 가격이 비싸질 경우에는 빅테크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이 AI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곳은 이 TSMC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건 따지고 보면 결국은 관세 때문에 빅테크는 비용 증가를 하는데 이 비용 증가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미국의 정부로 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로부터 미국 정부가 돈을 뜯어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동일 관세가 아니라 20% US 밸류를 적용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떤 특정 제품의 미국산 비중이 20%가 넘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비중만큼 면세를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AI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엔비디아의 가격적으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룰이 적용되게 된다면 빅테크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조금 경감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는 최근에 관세로 인해서 AI 빅테크들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왔고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AI 주도주군 전체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반도체 관세가 발표될 때 이 말씀드린 20% US 밸류 룰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금융시장은 사실은 앞서 봤듯이 증시 붕괴보다는 장기 채권에서 시작된 달러의 급락이 더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우려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달러의 패권 문제로도 증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 이 판 자체가 완전히 나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오히려 트럼프와 연준의 풋, 결국은 안정장치를, 어떤 정책의 변환들,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풋이 나오게 되면 증시는 증시 때문에 나타나는 풋은 아니지만 반사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대로 사실 지난주의 반등으로 뭔가 대단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작게나마 희망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미국 증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풋과 함께 지난주에 전개됐던 반등이 반전으로 이루어지면서 시장 위험 자체가 축소되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결국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정책의 풋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번 주에 뭔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낙관적인 판단도 금물일 겁니다. 하지만 아니야, 무조건 지금 여기 금융 시스템 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해, 이렇게 최악의 생각으로 단정을 하는 것도, 그것도 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냥 요 정도로 결론을 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증시만 딱 놓고 볼게요. 테마파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주도주군에서 중장기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그래도 몇 개이지만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지난번 테마파크 긴급진단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다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최소한 1% 정도는 더 높은 상황이 아닐까 정도까지는 머릿속에 놓고 미국 시장 볼 필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 정책 FT 어떻게 나오는지, 이를 통해서 실제로 증시가 반전을 이루는지 잘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국 증시 주간 시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 동향에 따라서 움직인 한 주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모든 증시가 다 이런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더 짜증을 낼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보여드리는 건 코스피 지수인데요. 결국 수요일 날 미국 증시가 강한 반등을 보였고, 이에 똑같은 형태로 우리나라도 단기 반등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조금은 더 인상적인 부분은 요 금요일의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부여하는 관세가 더 높은 게 확인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반락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의 보복 강세도 더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사실 더 악화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우리 시장 금요일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낙폭을 축소시키는 모습이 우리 시장에서 금요일날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시장이 일정 정도 외부 요인에 대해서 내성을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우리 시장이 반등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써놓기도 했는데 이 전체 하락 채널의 상단 수준까지 반등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 형태 자체도 굉장히 가파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실제로 반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다, 이걸 따지기 전에 코스닥에서 이런 흐름이 먼저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 시장이 오를 것 같다, 오르지 않을 것 같다, 이 판단보다는 시장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가능성은 있는 거다, 여기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게 코스닥 지수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의 지난 금요일 날의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고 암시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인데요. 지난 금요일 날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가 보시는 것처럼 급격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원달러가 이렇게 급격한 하락을 보인 이유는 앞서 봤듯이 달러 지수 하락이 가장 큰 요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 우리나라 환율을 보잔 말이죠. 달러 지수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에도 사실 우리나라 환율은 움직이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글로벌하게 그 모든 통화 중에서, 글로벌 선진 통화 중에서 가장 부진하게 움직였던, 가장 부진한 반응을 보였던 게 우리 원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난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의미 있게 레벨 다운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뭐 우리 시장이 앞으로 무조건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소한 환율에서 보여지듯이 우리나라 시장의 회복이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의 안정이 나타나게 되면 보다 더 잘 나타날 수 있을 환경이 되었다, 상황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지수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수 관련 대형주가 일종의 뭐 대단한 회복 랠리를 보이면서 지수의 랠리가 기대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반도체에서부터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뭐 여기서 오늘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IT까지 사실 뭐 등락의 흐름이 있지만 이게 최소한 아주 강력한 상승 추세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되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흐름을 기대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미국이 안정을 찾아야 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지수로 조금은 더 높은 레벨, 지수로 보면 조금은 더 높은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의미 있는 지수 관련 대형주의 트레이딩이 아닌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결국 알파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의 위기, 시장 자체, 시장 위험 자체가 증폭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시장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개별주, 알파 영역도 힘을 쓸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시장 위험이 조금 축소되고 제한되게 되면 그래도 펀더멘탈상, 산업적인 특성상 기대가 가능한 알파 영역은 긍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보여드린 게 코스닥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가능성이 금요일 날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훨씬 더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는 게 바로 그 단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실제 종목들도 그렇게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변화를 보여준 종목군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우선은 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 아니라 HD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목요일부터 이렇게 상승 전환의 시도가 나타나는 모습이고, HD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나머지 조선 업종에서도 상승 전환의 시도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일단 1년에 중기적으로 상승 탄력 둔화, 그리고 단기 중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있다가 재상승으로 전환되는 시도가 비교적 또렷하게 조선에서부터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장의 위험이 진짜 잦아들게 되면 재상승 랠리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산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가장 인상적인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여드리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유상증자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가갱신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고가까지 갱신하는 모습은 시장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선 유상증자 규모 자체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이게 일일이 너무 글씨가 작아서 다 보실 필요는 없는데,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될 사용세부 내역도 아주 자세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존 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1분기 실적의 상향 조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출 기준으로 해서 기존 컨센서스 대비해서 30%,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15% 내외 정도 이상으로 더 잘 나올 실적 전망이 지금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실적 발표 이전에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돼서 나오는 레포트는 이게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실적 상향 조정이고 실적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을 때 이 유상증자 규모 자체가 시가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이벤트다. 그러니 앞으로 주가가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 10% 이상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을 보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지금 확인한 대로 유상증자 규모 자체가 조금은 더 축소가 됐고요. 실적은 분기긴 하지만 10% 이상의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요 변수까지 다 고려를 해 본다고 하면 주가가 고가 갱신을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 유상증자 이벤트가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올랐던 것처럼 이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여준 것처럼 계속해서 강력한 상승을 보이기는 그래도 조금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번 실적이 지금 예상하는 대로 진짜 서프라이즈로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뭐 좀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유상증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실적 자체를 밀어내기 식으로 발표했을 가능성도 그거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자체만 놓고 와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발생시킨 상황이고, 그리고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게 결국은 개별 대형주, 최근에 조선 방산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부터 전개됐던 알파 장세의 일종의 대장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고 한다면 개별 대형주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 또 한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모멘텀은 지난주 후반부터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주 긴급 진단에서 한번 말씀드린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그날 제가 긴급 진단으로 말씀드린 날은 아주 10%가 넘는 강한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본격적인 상승 전환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조선이나 방사능 종목별로 보면은 상승 전환의 흐름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변압기는 그렇게 그 수준까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뭐 여러 각도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업황 자체나 그리고 산업 내 경쟁력 측면에서 방산이나 조선보다는 조금 변압기가 여리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나 조선보다는 산업 내 경쟁도 조금은 더 심한 편이고요. 그 산업 자체가 어차피 글로벌 비즈니스인데 지멘스도 있고 GE 베르노바도 있고 다 이게 엄청난 사업자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 지배적인 사업자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한계점들이 지금 단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에 개별 대형주군으로의 상승 전환의 흐름이 조금은 더 좋아지게 된다면, 물론 기본 가정은 시장 위험이 줄어드는 게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 변압기 쪽도 관심 가지고 지켜볼 부분이지 않을까. 일단 우선적으로는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한 상승 전환이 나온다면 그러면 조금은 더 기대를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대중국 관련주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중국 관련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정쟁이 더 심해지면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더 다시 심해지면서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고, 그래서 확실히 기대보다는 못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대중국 관련 주식들 같은 경우 일단 들어가는 포지션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포지션 값을 가지고 실제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지 이걸 확인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차원에서, 그 정도 포지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개별 대형주의 랠리의 하나의 축에서 제외할 상황으로까지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파 대형주들의 전반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개별 대형주의 상승 상황은 이전까지는 뭐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 상대적 강세 그리고 상승 개연성의 유지 정도의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지난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전환 가능성이 보다 더 크게 증대한 상황으로 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별 대형주의 흐름이 조선 방산으로만 계속해서 국한되는지, 아니면 변압기 혹은 대중국 관련주로까지 확산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결론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안정을 보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더 안정의 흐름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우리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수 관련 대형주는 단기 약세에서 극복되는 정도의 안정세일 거고, 트레이딩이 아닌 트레이딩 이상의 투자 매력은 증가한 게 아니다, 증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시장의 위험이 축소되게 되면 개별 대형주의 경우에는 기존의 상대적 안정에서 상승으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동향이 금요일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장에 한해서는 지수 게임보다는 개별 대형주의 동향에 더 주목해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이 정도의 결론을 가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이벤트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글로벌 그리고 한국 전체 투자 관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사실은 역시나 이제 관세 그리고 금융시장 혼란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근데 결국 이거는 어차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이번 주 그냥 정책 푸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정 정도 기대되는 한 주다 요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뭐 경제 지표가 막 중요하게 발표가 됐지만 너무 정책 위험이 크고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경제 이벤트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굵직한 이벤트들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수요일 같은 경우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대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중국의 매크로 펀더멘탈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저녁에는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 뉴스를 보게 되면 관세 부과 이전에 사전 구매가 어떤 제품이건 이제 급격하게 사재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소매 판매를 통해서 그거를 확인할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매 판매가 강하게 나왔다고 해서 뭔가 이거를 매크로 펀더멘탈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올수록 이후에 더 심각한 쇼크가 오겠구나, 더 큰 반작용이 오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는 트럼프건 연준이건 정책의 안전판 풋을 기다리는 한 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있는 파월의 연설은 주목을 꼭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ECB의 금리 결정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금통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동향을 봤지만 가장 거슬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달러 지수의 약세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지수를 구성할 때 과반을 넘게 차지하는 통화가 바로 유로란 말이죠. 그러니 이 ECB의 금리 결정은 달러 지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이벤트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JP모건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주 초반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등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ASML 실적 발표가 있고요. 목요일 날은 TSMC의 실적 발표가 있고, 금요일 날은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빅테크의 분위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실적 이벤트니까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사실 되게 중요한 종목들이잖아요.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실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죠? 실적 이후에 주가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들도 수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닝에 대해서는 하나를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왼쪽 편의 그래프를 보시는 게 이제 미국의 어닝 추정치의 동향이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확실히 어닝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최근까지 있었던 주가 하락의 일부분은 정당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하락한 쪽이 테크잖아요. 근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테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실적 하향 조정폭이 작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어닝을 통해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이게 결국 또 시장의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실적이 좋냐 좋지 않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주가가 회복이 나타날 거냐 아닐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건데요. 물론 시장 전체의 궁극적인 전환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의 풋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실적의 전망 정도에 따라서 회복폭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적 전망, 예를 들어서 지난 분기 때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크라우드 실적이 망가지면서 지난 분기 실적부터 빅테크들 기업이 주가가 나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의 반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회복폭이 더 강해질 수도 있겠죠. 일단 기대를 해본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약한 회복이 나올 거냐 아니면 V자로 궁극적인 회복이 나올 거냐, 그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어닝 시즌도 또 한 번 중요한 어닝 시즌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 미국이랑 우리나라 합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정책의 풋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누구의 머릿속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니까 낙관할 상황은 아니죠. 그래도 이제 여기서 안정을 찾게 되면 그래도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치던 앞서 봤듯이 증시가 그래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조금 1%는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 긴급 진단을 하면서 투자 관점을 약간 수정을 했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2주 전까지 위험 관리가 됐다라고 하면 더 이상 줄이지 말자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강력한 반전을 보면서 그리고 이후에 미국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1%는 더 높다. 그런 징후들이 내부 종목별 흐름에서 있다. 이 관점에서 주식 비중을 조금만 더 올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관점 자체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반전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유지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투자의 대상은 앞서 봤듯이 중장기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는 이후에 정말 강한 종목, 상승장이 온다고 하면 정말 강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수로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가자 요 말씀 드렸는데 요 전략도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몇몇 분께서 지수를 사자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좀 질문을 하셔서요. 그냥 뭐 저는 지수 ETF를 사자. 지수 ETF로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 이런 뜻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시장 이제 전략 투자 관점 말씀을 드리면 국내 같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글로벌하게 증시 위험이 제거되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시장의 위험의 제거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위험이 축소되는 게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나 지수를 중심으로 한 투자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조금 다르게 개별 대형주를 중심으로 앞서 봤던 알파영역, 조선, 방산, 변압기 이런 쪽으로 상승 전환이 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계속 시장의 위험이 제거돼야 결국은 이 개별 대형주들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글로벌이랑 한국을 한데 묶어서 하니까 내용이 조금은 비대해지고 방만해진 것 같기도 하고 시간도 길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한 주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또 워낙 시장이 복잡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만큼은 대비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하나씩 좀 이렇게 꼭지별로도 한 번씩 더 들으셔서 요 정도 시각은 꼭 갖고 내일부터 시장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언제든 긴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생 김진이고요. 한동안 말씀 안 드렸었는데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 알림 설정 이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찐생 여러분 한 주간 화이팅입니다.